40년 동안 남편의 불륜 상대가 낳은 아이를 키웠다는 기분이 어떠세요?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복잡한 기분이었거든요. 현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 여자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밉지 않아요? 현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왜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엄마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당한 혈연도 아니에요. 그냥 불륜의 산물이에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엄마한테는 상처잖아요. 남편의 배신을 40년 동안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서울 근교의 낡은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바깥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장례식장 안은 국화향과 향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이곳에서 한 남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어요. 정혜숙은 검은 한복을 단정히 입고 조문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66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아한 모습이었지만 사흘밤을 새운 탓인지 눈가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남편 박기수의 영정 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기수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해숙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어요. 해숙은 고개를 숙이며 답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거든요. 병상에서 해숙의 손을 잡고는 미안하다, 여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죠.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끝내 묻지 못했고 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남 박현우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이었어요. 40살의 나이답게 의젓하게 장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아버지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조문을 왔죠. 현우는 일일이 인사를 받으며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거든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현우를 보며 기수는 늘 내 아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었죠. 현우야, 고생 많다. 삼촌이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현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죽음이 아직 실감 나지 않았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대화를 나눴는데 말이에요. 장례식장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와 발걸음 소리, 그리고 은은한 불경 소리가 전부였어요. 해숙은 조문객 하나하나의 얼굴을 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기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와주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고 얼굴이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남편의 지인 중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얼굴에서 기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른 조문객들과는 달리 묘하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죠. 그리고 영정 사진 앞에 서서 깊게 절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더니
영정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그 남자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현우도 그 남자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서서 해숙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됐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 박기수 씨의 친아들입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이 얼어붙었어요. 해숙의 손에서 들고 있던 향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타다 만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현우는 깜짝 놀라 그 남자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친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일이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어요. 해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평화로웠던 장례식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폭풍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민입니다. 40살이고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장례식장 안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정민 앞으로 다가섰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민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현우가 황급히 봉투를 빼앗아 펼쳤습니다.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유전자 검사 의뢰서였고 다른 하나는 결과지였죠. 박기수와 이정민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친자 일치율 99.9%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해숙은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보여주세요. 해숙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글씨가 흐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99.9%라는 숫자만큼은 뚜렷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제 이 검사를 받으신 겁니까? 1달 전입니다. 정민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때 몰래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정말 아들이래? 그럼 현우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우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건 사기입니다. 유산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이잖아요. 유산은 바라지 않습니다. 정민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저는 돈을 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고요. 이제라도 제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해숙이 정민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정민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기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끝이 기수와 꼭 닮아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어머님, 정민이 해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하지만 아버지를 뵐 기회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라는 분의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박기수라는. 해숙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수가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귄 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까지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럼 당신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김순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낳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해숙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결혼 직전에 기수가 미안하다, 해숙아. 내가 너한테 숨기는 게 있다고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과거 일은 상관없어요라고 넘겨버렸었죠. 현우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민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보육원에서 나온 후로도 계속 찾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우연히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들이라고 말씀드릴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유전자 검사만 받고 왔거든요. 장례식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정민의 말에서 진실함이 느껴졌거든요. 해숙은 복잡한 마음으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 남편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네, 어머님. 정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유산은 정말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현우가 폭발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40년 동안 저희 가족으로 살아온 저는 뭡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 행세를 하겠다고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정민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형님이라고요? 감히 누구한테 형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조문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두 아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웠던 기수의 장례식은 예상치 못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수가 즐겨 입던 낡은 카디건, 늘 끼고 다니던 시계, 그리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안경까지. 현우는 회사 일로 바빴고 정민은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해숙은 정민이 남긴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며칠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작은 종이 쪽지가 모든 걸 뒤바꿔 놓았거든요. 여보, 정말 나한테 숨긴 게 그것뿐이었나요? 해숙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사진 속 기수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해숙은 용기를 내어 기수의 서재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기수만의 공간이라고 여겨 함부로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문을 열자 기수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특유의 향이었어요. 책장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수가 즐겨 읽던 소설책들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오래된 사진 앨범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젊은 시절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현우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책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해진 작은 수첩이었는데 기수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것 같았어요. 해숙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기수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5년 3월 15일 현우 출생. 그 아래에는 병원 이름과 담당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기록이었죠.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현우의 성장 기록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거든요. 첫걸음마, 첫말, 첫돌 잔치까지. 하지만 중간 페이지에서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수의 글씨가 평소와 달리 흔들리며 적혀 있었거든요. 1985년 3월 17일 바꿔치기. 해숙은 눈을 의심했어요. 바꿔치기라니 무슨 뜻일까요? 그 아래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의 아이와 바꿨다. 해숙에게는 말할 수 없다. 죄를 안고 간다. 순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해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정민이 말했던 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김순이. 그리고 바꿔치기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희미하게 감이 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수첩을 꽉 잡고 있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 페이지들을 급하게 넘겨봤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을까 싶어서요. 현우에게 신장 질환 발견.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순이의 아이는 건강하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 해숙이 알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아이를 바꾸는 게 맞다. 문 간호사가 도와주기로 했다. 해숙은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자신이 낳은 진짜 아들이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우라고 부르는 아들이 사실은 안 돼, 안 돼. 해숙은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진짜 아들은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를 낳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분만 과정이 길고 힘들었는데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아이가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그때 기수가 고생했어, 여보. 아들이야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집에 돌아와서도 기수가 유난히 아이를 자주 안아주고 돌봐줬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을 얻어서 기뻐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문간호사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23-45.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순이의 아이가 나를 찾아올 날이 올 것이다. 해숙은 주소를 보며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이 모든 게 정말인지 아니면 기수가 착각한 건지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해숙은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왔어요. 1층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정자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문정자 간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박기수 아내 정혜숙입니다. 1985년에 아이를. 문정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참을 해숙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문정자가 입을 열었어요.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거든요. 문정자는 해숙에게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나타났다는 것도요. 해숙은 찻잔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아이들을 바꾼 겁니까? 문정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선명한 기억력으로 그날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985년 3월 15일 밤이었어요. 당신이 먼저 아이를 낳았죠. 힘든 출산이었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가 약했고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더니 선천성 신장 질환이 있다고 했어요.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나 심각했나요? 의사 말로는 오래 살기 어렵다고 했어요. 수술을 받아도 성인까지 살기 힘들 거라고. 기수 씨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해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낳은 진짜 아들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니.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김순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와서 아이만 낳고 죽었죠. 그 아이는 건강했어요. 기수 씨가 그 아이를 보더니 갑자기 저에게 부탁했어요. 무슨 부탁을요? 아이들을 바꿔달라고요. 아내는 아이가 아파서 먼저 세상을 떠나면 견디지 못할 거라면서 건강한 아이를 키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해숙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꾼 거예요? 당시에는 병원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기수 씨가 간절히 부탁하고 나도 당신이 불쌍해서 결국 아이들을 바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일이었지만 문정자의 목소리에는 40년간 품어온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제가 낳은 진짜 아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순이가 죽었으니까 키울 사람이 없었거든요. 기수 씨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해숙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정민이겠군요. 맞아요. 그 아이가 당신의 친아들이에요. 해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민 씨인가요? 저는 정혜숙입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이틀 후 해숙은 정민을 집으로 불렀어요. 현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해숙은 기수의 수첩과 문정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듣는 내내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럼 제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아들이라고요? 정민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저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형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현우가 소리쳤어요. 40년 동안 제가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형이라고 부르는 게 말이 됩니까?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고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가족이요? 우리가 언제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현우는 격분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받은 사랑은 뭡니까?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키워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해숙이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저는 필요 없다는 거죠? 현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저는 형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형님의 어머니세요. 전 그냥, 저도 한 구석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한 구석이라고요? 그럼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반반 나누자고 하실 거 아니에요? 정민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유산은 원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다 가지세요. 거짓말 마세요. 그럼 뭐하러 나타났어요? 그냥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요. 정민의 말에 해숙의 마음이 아팠어요.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정민의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정민이 해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해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만에 만난 친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우는 더욱 격분했어요. 이런 식으로 감동적인 재회를 연출하시는 거예요? 저는 뭡니까? 이제 집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현우야, 너도 내 아들이다. 해숙이 간절히 말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런 말로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40년 동안 받은 사랑이 전부 동정이었다는 거잖아요. 현우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은 미안한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다. 정민아, 너는 내 아들이야. 갈 곳 없지?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꿈꿔왔던 어머니의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문정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자신과 현우, 그리고 정민의 유전자를 비교 검사하는 거였죠. 현우는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연락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해숙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현우야, 엄마야,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해숙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반면 정민은 조심스럽게 해숙을 찾아왔어요. 며칠에 한 번씩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형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아니다. 정민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해숙은 정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만, 현우가 받을 충격이 너무 컸을 거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해숙은 병원에서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봉투 안에 40년간의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봉투를 뜯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을 때 해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피검자 정혜숙과 박현우 모자 관계, 불일치. 피검자 정혜숙과 이정민 모자 관계, 일치 99.9%.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결과였습니다. 문정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현우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정민이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해숙은 병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친아들을 찾은 기쁨과 함께 40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현우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현우야, 엄마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집에 와서 같이 보자. 결과가 뭔지 뻔하잖아요. 제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는 거 맞죠?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쓸쓸했어요. 현우야, 그래도 와야지. 이런 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잖니. 이제 와서 뭘 더 이야기해요? 전 이제 남남이잖아요. 그런 말하지 마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전화가 끊겼어요. 해숙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이 찾아왔어요. 해숙의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지를 건넸어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어머님 아들이 맞네요. 그래, 정민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해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만에 모자 상봉이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타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네요. 아니야, 정민아. 이건 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수가 저지른 일이야. 그런데 그때 현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결과 봤어요, 엄마. 현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현우야, 축하해요. 진짜 아들 찾으셨네요. 현우는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제 자리 다 빼앗았잖아요. 형님, 제가 형님 자리를 빼앗으려던 게 아니에요. 형님 소리하지 마요. 우린 남남이잖아요. 현우가 소리쳤어요. 40년 동안 받은 사랑이 뭡니까? 전부 가짜였잖아요. 동정이었고 죄책감이었던 거죠. 해숙이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현우야,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 진짜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친아들이 나타났으니까 저는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전 어디로 가야 해요? 제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해숙은 현우를 끌어안았어요. 너의 자리는 여기야, 현우야. 내 옆에 있어. 하지만 전 가짜잖아요. 가짜가 아니야. 40년을 함께 산 진짜 가족이야. 그때 정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저는 형님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한 자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님 옆에 말이에요. 현우는 정민을 노려봤어요. 그럼 유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반반 나누자고 할 거죠? 유산은 형님이 다 가지세요. 거짓말이요. 법적으로 당신이 친아들이잖아요. 그 순간 해숙이 두 아들 사이에 섰어요. 그만해, 둘 다. 유산 얘기는 나중에 하자.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도 이제 누가 진짜 아들인지 확실해졌으니까 마음 편하시죠?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되고. 현우야, 정말 그만해라. 해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전 이제 정말 갈게요. 가짜 아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잖아요. 현우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습니다. 정민이 재빨리 현우를 부축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손대지 마요. 현우가 정민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정민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다만 미안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결국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해숙이 덮어준 담요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엄마 품에서 울었던 기억이 부끄러워서 현우는 조용히 씻고 회사로 향했어요. 해숙은 현우가 나간 후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현우가 보인 절망적인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기수가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해숙은 기수의 서재로 들어가 더 자세히 유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책장 구석구석, 서랍 안까지 뒤지면서 혹시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책장 뒤편 틈새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기수와 임신한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여자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기수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순이와 함께 1984년 12월이라고 기수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해숙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1984년 12월이면 자신이 현우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기수가 다른 여자와 이렇게 친밀한 사진을 찍고 있었다니. 여보,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와. 해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기수가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아이를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불륜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또 다른 사진이었어요. 기수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뒷면에는 정민이와 함께 1985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수의 얼굴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럼 기수는 정민이를 사랑했던 거네. 해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배신감과 함께 40년 동안 불륜의 산물을 키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현우가 점심시간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요즘 집에서 밥을 먹지 않던 현우였는데 오늘은 왜인지 들어온 거였습니다. 엄마, 집에 계시네요. 현우는 해숙이 사진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뭘 보고 계세요? 해숙은 당황해서 사진을 숨기려 했지만 현우가 이미 봐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우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찍은 친밀한 사진이었거든요. 이 여자가 정민이 어머니인가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군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고요. 현우야,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현우가 해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40년 동안 남편의 불륜 상대가 낳은 아이를 키웠다는 기분이 어떠세요?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복잡한 기분이었거든요. 현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 여자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밉지 않아요? 현우야, 그런 말하지 마라. 왜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엄마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당한 혈연도 아니에요. 그냥 불륜의 산물이에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엄마한테는 상처잖아요. 남편의 배신을 40년 동안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그때 정민이 찾아왔어요. 며칠에 한 번씩 안부를 묻기 위해 오던 거였는데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어머님, 형님, 무슨 일이세요? 현우가 사진을 정민에게 던졌어요.
이거 보세요. 당신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사진이에요. 정민은 사진을 보더니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어머니 사진이 왜 여기에? 당신은 몰랐나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불륜 상대였다는 걸요.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그리워서 온 건데. 그래요? 그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불륜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됐고, 엄마는 40년 동안 속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정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로 자신이 이 가정을 망친 것 같았거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돼요? 이미 모든 게 망가졌는데? 해숙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현우야. 정민이한테 화풀이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저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친자식이라서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정민이는 잘못이 없어. 해숙의 머리가 복잡했어요. 현우를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이 아이가 남편의 불륜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민이는 자신 때문에 서로가 불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어머님, 제가 정말 짐이 되는 거네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좋았을 뿐인데 오히려 가족을 망가뜨렸네요. 정민아, 제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럼 형님도 어머님도 평화롭게 사셨을 텐데.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꿈꿔왔던 가족이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거든요. 현우도 정민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긴 했지만 정민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숙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나는 불륜으로 태어났지만 40년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고, 하나는 자신이 낳았지만 40년을 떨어져 산 아들이었어요. 둘 다 소중했지만 동시에 둘 다 상처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숙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어요. 기수가 남긴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뿐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현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정민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해숙은 혼자 남아 기수에 대한 원망과 두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저질러 놓은 일이 이런 거였어요? 해숙은 기수의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바람을 피우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그래놓고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속고 산 자신이 바보 같았고, 무엇보다 두 아들이 모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며칠 만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에는 USB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결연해 보였어요. 현우야, 어디 있었니?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일단 앉으세요. 그리고 정민 씨한테도 연락해 보세요. 정민이한테? 네, 이 얘기는 셋이 함께 들어야 해요. 해숙은 현우의 진지한 표정에 놀라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우가 꼭 와달라고 부탁한다는 말에 결국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정민 씨 존재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순간 해숙과 정민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는 깊은 숨을 쉬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년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은행을 자주 다니시길래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더니 제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에 돈을 넣고 계시더라고요. 해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숨겨둔 비상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관찰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우는 USB를 꺼내 보였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컴퓨터에서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여러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정민이를 위한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봤어요. 사립탐정까지? 네. 그래서 정민 씨가 보육원에서 자란 거, 신장 질환이 있었던 것,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정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형님은 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아이 바꿔치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다른 자식이 있구나, 그 아이를 위해 돈을 모아두고 계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현우는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그런데 정민 씨가 나타나고 DNA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바꿔치기 된 아이라는 걸요. 해숙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럼 너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다른 자식을 더 챙기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정민 씨를 직접 보니까 현우는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아버지가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차갑게 대하셨어요? 솔직히 질투가 났어요. 현우가 고백했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정민 씨한테 다 물려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정민 씨가 엄마 친아들이니까 더 정당하고요. 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아버지가 정민 씨 명의로 만들어둔 계좌예요. 15년 동안 매달 돈을 넣어두시고 부동산도 몇 개 사두셨어요. 해숙이 서류를 받아보니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런 걸 왜 우리한테 숨겼지?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우가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가 정민 씨한테 쓴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아요. 정민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기수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아, 아버지가 너에게 못다한 말들이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의사를 구해서 돌봐달라고 부탁했단다. 해숙이가 고통받지 않으면서도 너를 살릴 방법이었어. 이 모든 걸 해숙이와 현우에게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 셋이 가족이 되길 바란다. 편지를 읽은 정민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해숙도 현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몰래 치료비를 대주고 계셨던 거네요. 현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편지가 있어요. 현우가 자신의 편지를 읽었어요. 현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야. 정민이는 너의 형이다. 형을 잘 따르고 도와주길 바란다. 해숙은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어요. 여보,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기수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분류는 잘못이었지만 두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였던 것 같았거든요. 현우가 USB를 정민에게 건넸어요. 정민 씨, 이 모든 게 당신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거니까요.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님.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정민이 해숙과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를 만났고 형님을 만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현우는 정민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민 씨, 아니, 정민이 형. 처음으로 현우가 정민을 형이라고 불렀어요.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숙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기수가 남긴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근교의 그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거실에서는 현우가 TV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정민이 저녁 준비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었죠. 해숙은 작은 정원에서 국화를 가꾸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6개월 전 그 혼란스러웠던 날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정민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드렸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민아. 해숙은 정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이 호칭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현우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형, 이 사진 어디다 걸까요? 벽에 걸려고 하는 사진은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3개월 전에 사진관에서 찍은 건데 해숙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진이었습니다. 거기 괜찮을 것 같은데? 정민이 대답했어요. 이제 현우가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해숙은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정민이 나타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민이 만든 김치찌개와 해숙이 준비한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을 만들었어요. 형, 오늘 병원 검진 어땠어요? 현우가 정민에게 물었어요. 정민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신장 검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많이 좋아졌대. 의사 선생님이 진짜 기적이라고 하시더라. 정민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해숙은 그 말을 들으며 기수를 생각했습니다. 기수가 정민의 치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제는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신경 쓰셨구나. 해숙의 중얼거림에 두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아니야.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해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기수에 대한 감정이 이제는 많이 정리됐습니다. 분노와 원망보다는 고마움이 더 컸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를 용서하신 거예요? 해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해숙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나쁜 일도 했지만 결국은 너희 둘을 내게 선물로 준 것 같거든.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한 명은 내 피였고 한 명은 내 마음이었어. 지금은 둘 다 내 아들이야. 해숙의 말에 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저희 가족이 된 게 맞죠? 당연하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때 정민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봉투 안에는 해숙 명의로 된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싶어서요. 해숙은 통장을 받아들고 당황했어요. 정민아, 이걸 왜?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이제라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정민이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우가 지금까지 혼자서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이제는 제가도 함께 하고 싶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고마워요. 혼자 하기엔 벅찼거든요. 농담입니다. 하하. 해숙은 두 아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너희들 정말 고마워.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정민은 사회복지사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현우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더 바빠졌지만 매일 저녁에는 꼭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내년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할까요? 현우가 제안했어요. 셋이 살기엔 여기가 좀 좁은 것 같아서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너희 둘이 불편하면 생각해 볼게.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가 우리가 처음 가족이 된 곳이니까 의미가 있어요. 정민이 말했어요. 해숙은 두 아들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민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현우야,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뵐게요. 그래, 정민아. 푹 쉬어. 정민이 들어간 후 해숙과 현우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현우야, 정말 괜찮니? 형이 생긴 게? 네, 엄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요. 형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 보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해숙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도 고생 많았어.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그날 밤 해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수의 영정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겠어요. 진실은 상처가 되지만 용서는 가족이 된다는 말이 맞네요.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내일도 두 아들과 함께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수가 남긴 두 개의 진실은 이제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어요.